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스텝 2 필로 언어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문법이죠. 우리 이미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에서 봤듯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의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준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를테면 명사라든가 조사 아니면 접사 이런 식의 기본 개념들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제시문을 분석해서 충분히 풀 수 있기는 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범주를 학습해가지고요. 정확하고 그다음에 빨리 풀 수 있다면,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학습하고요. 암기하는 게 가치 있고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범주 공부하는 거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예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과도하게 확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제시문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요. 지나치게 좀 심화된 내용이라든가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시문에서 줄 거기 때문에 이미 수능 국어의 언어 문제에서 이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개념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범주는요. 딱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먼저 출제 키워드 1 한번 보죠. 전반적으로 이제 언어와 국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건데, 제시문으로 이런 자의성이나 사회성이나 역사성이나 분절성 같은 개념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선택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보죠. 일단 자의성. 우리가 자의성이라고 하게 되면 제 멋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를테면 어떤 의미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그러해야 한다고 정해진 형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사례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그죠? 같은 의미를 나타내더라도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를테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 다양하다라는 게 바로 이한 자의성의 사례가 되겠죠. 이를테면 집이라는 의미 나타낼 때 한국어에서는 집,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하우스, 중국어에서는 지하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 다양하다라는 게 자의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물론 한 언어권 안에서도요. 이런 자의성은 나타나요. 이를테면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 그죠? 이거 뭡니까? 부추죠, 부추. 예, 웃으시는 거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이거 부추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구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형식이 다양하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와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사회성 바로 한번 볼게요. 사회성은 뭐예요? 소통을 위해서 약속된 의사전달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성의 사례가 되는 것은요. 소통하기 위해서 약속된 의사전달 체계를 쓰지 않으면, 그죠?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회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를테면 미국 식당에서 우리말 한국어로 주문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성과 관련된 사례가 되는 거고요. 3번의 창조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창조라는 말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말소리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한정된 단어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거. 이를테면 말이 달린다 같은 거 배워가지고요. 개가 달린다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창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의 역사성 한번 보시면요. 그죠? 우리 모든 학문에서 역사성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과 관련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화되거나 아니면 소멸, 없어지기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새롭게 생기는 말들이 있죠. 빅데이터나 핀테크, 과거에는 없었다가 이런 말들이 새롭게 생겼다 하게 되면 역사성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라는 측면은요. 크게 의미의 변화, 그 다음에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요. 사람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다가 지금은 남자의 낮춤말로 의미가 축소됐고요. 어리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됐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거, 이런 것도 역사성과 관련된 사례고요. 물론 형태 같은 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바다라고 쓰는 이 단어는요. 예전에 중세 국어 때는 바랄이라고 썼었거든요. 이런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멸되는 거. 우리 오늘날 쓰는 숫자 1000, 그 다음에
강 그리고 산 이런 것들은 다 한자어고요. 지문이나 가람이나 매 같은 고유어 순 우리말들은 사라졌죠. 뭐 이런 것도 역사성과 관련되는 사례입니다. 복잡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분절성 한번 보시면 우리 분절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누고 쪼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크게 형태의 분절성과 의미의 분절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형태의 분절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 단위에서 큰 형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뉜 단위를 결합해가지고요. 수많은 단어나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형태의 분절성은 궁극적으로 뭐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창조성과도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거 술자리 게임 같은 데서도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훈민정음 게임 지금도 하나요? 니은 리을 이렇게 하면 뭐 나라 노루 노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늦게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댄 사람이 뭐 원샷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참 좋은 거 가르칩니다. 국어 시간인데 저런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까 이런 것도 아직 합니까? 저 때만 하던 건가요? 그게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자리 가진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 그 타이타닉 게임도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알죠? 이렇게 맥주 500cc 잔에다가 맥주 채우고 소주잔 이렇게 머리 걸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띄운 다음에 한 방울씩 돌아가면서 부어가지고 가라앉으면 그 사람이 원샷 하는 거.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의미의 분절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의미의 분절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세계는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저 불연속적인 것으로 분절, 끊어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미의 분절성이 뭐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의미의 분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주가 있죠. 이를테면 우리 왜 한국어에서는요. 무지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부 이렇게 7개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가만히 보면 빨강과 주황, 그다음에 주황과 노랑 사이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겠다고 눈에 보이는 색깔이니까 가시광선의 파장 몇부터 몇까지는 뭐 빨강 명도 몇, 채도 몇, 뭐 그죠? 명암 몇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쭉 이어져 있는 것들을 임의로 끊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의미의 분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죠. 뭐 시간 표현 같은 것도 대표적이에요. 시간 표현. 이를테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표현할 때는 특정 부분을 딱 끊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었는데 지금 9시 33분 12초인데 이 말이 끝나면 16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살짝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 분절성에서 형태의 분절성이 창조성하고 이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이러는 거예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만 설명한다면 그것은 창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단위로 나누고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분절성과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쪼갠다에서 출발하면 분절성, 그 다음에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만 언급하면 창조성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 뒤쪽에 12쪽에 보시면 문제 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교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차피 제가 그 강좌 목록에 출제 키워드 달아드리기 때문에 PDF로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풀고 듣고 계시죠. 먼저 내용 보면서 풀고 들으셔야 돼요. 보죠. 1번 보시면 보기의 사례와 보기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가한본 보면 방송이라는 말은 죄인을 풀어주다라는 석방의 의미에서 소식을 알리다라는 보도로 의미가 변화였다라는 그래서 의미의 변화 양상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가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성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밥을 내 맘대로 형식을 바꿔버리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사회성과 관련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는 보니까요.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 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니까 오늘이라는 같은 의미를 영어에서는 뭐예요? today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자의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 같은 경우에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규칙성이라는 것은요. 언어를 운용하는데 일정한 법칙과 규칙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번 강좌 진행하면서요. 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따로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해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도요. 미리 우리가 이제 페이지 보고 문제 푸실 때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앞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하면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암기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13쪽이에요. 출제 키워드 2 한번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은요. 국어의 특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문법 용어로 표현된 국어의 특징을 제시문으로 준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사례를 보고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국어 공부할 때 이 언어, 문법 공부할 때 나오는 범주가 이런 거예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어휘 이런 것들인데 의문론은 말 그대로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확인만 하시죠. 말소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말소리의 개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그리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말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로는 말 그대로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범주예요. 단어를 다루는 범주고요. 이를테면 단어의 구성 단위,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단어의 구분, 그리고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자, 통사론 같은 경우는 문장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개념, 구성 단위, 그 다음에 문장을 구분하는 거, 문장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거,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되게 비슷한 패턴이죠. 그 다음에 담화론 같은 경우에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화나 이야기의 특성 같은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어휘는 말 그대로 국어 어휘의 특성들 얘기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용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면 1번에 국어 의문의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요. 삼지적인 상관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삼지라는 말이 세 갈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갈래로 상관, 서로 연관, 관련되는 속 뭐가 있다? 묶음이 있다. 이를테면 국어의 의문 말소리에는요. 자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 갈래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고요.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연관되는 짝이 있다라는 거, 이걸 바로 삼지적 상관속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만 가볍게 정리해보죠. 뭐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용어인데 이런 것들 예사소리, 약하게 터지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사 소리보다 좀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를 된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쌍자음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쌍기역, 쌍디귿, 그죠? 그 다음에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 뭐 거세다라는 것 자체가 거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거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파열음, 파찰음 이런 거 크게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어의 일부 자음을 보면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의 짝을 이루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의문의 대립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뭐 가볍게 보시고요. 한국인이라면 이런 짝 이루는 것들은 금방 인지가 될 거고요. 다만 시옷 같은 경우는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사소리 시옷과 짝을 이루는 쌍시옷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옷 계열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요? 거센 소리의 짝이 없죠. 그래서 이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용어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 예사소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해요? 평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같은 경우에 그죠? 경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 같은 경우에 격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기음 이런 용어도 쓰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2번에 역시 음운과 관련해 가지고요. 한국어에는요. 끝소리에 제약이 있다. 우리 왜 끝소리라는 것은 받침에서 나는 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약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왜 음절은요. 발음되는 글자 하나하나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그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 우리가 흔히 종성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제약돼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만 딱 발음된다는 제약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왜 넉 같은 경우에 겹받침 기역 시옷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발음해 보면 어떻게 발음해요? 넉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끝소리의 제약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국어 단어의 특성을 보면 조착어, 첨가어적 특질이 있다는 건데 조착이라는 말 자체가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달라붙거나 첨가, 덧붙여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왜 영수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 문장에서 주어로 쓸 때 가라는 조사를 붙이죠. 그 다음에 밥이 먹는 것의 대상이 될 때 을이라는 조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먹다 같은 것들을 과거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엇 같은 어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나 어미를 붙여서 그죠?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들을 교차어, 첨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외운다기보다는 이 용어가 뜻하는 바 설명이 나와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네, 4번에 이건 대화의 특징인데요. 한국어 대화에서는요. 주어, 목적어가 흔히 생략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화 상황, 담화 상황에서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거 또 중복되기도 할 때는 흔히 생략이 돼요. 이를테면 철수와 영희 둘만 대화하는데 우리 철수가 영희야 너는 점심을 먹었어? 그러면 영희가 응 철수야 나는 점심을 먹었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이렇게 대화하지는 않죠. 뭐 둘밖에 없는데 뭐 너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철수가 점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희가 응 먹었어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한국어 대화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14쪽 보시면 특성 하나 더 나와 있죠. 5번 해가지고요. 친족어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가 발달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엉클이 나타내는 대상이 국어에서는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등으로 섬세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전 이제 공무원 국어 문제 이런 친족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해 가지고요. 친인척 간의 호칭어와 지칭어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제 이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더 이상 출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자 입장에서 결혼한 다음에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 때 남편의 남동생이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것들 나오기는 했었는데 원체 표준 언어 예절이 용어 자체가 성차별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런 것들이 좀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면서 좀 다듬어진 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것들 책자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옛날이죠. 대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섬세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친족어들이 발달했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보죠. 물론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제시문으로 국어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그 사례를 찾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쪽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전 기출문제 통해서 가볍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번 어때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어적 특성이라는 거. 이를테면 조사나 어미 같은 거 결합해서 덧붙여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낸다는 거 앞에서 확인하시면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2번에 갑과 같이 음절 말에서 발음되는 글자 하나하나 소리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음절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 지금 보면 표기는 이렇게 겹자음으로 비읍 시옷이라고 했지만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갑 끝소리에 제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발음 자체는 음절 끝에서 하나의 음운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정답 확인하시고요. 3번에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대화 중심의 언어로 주어나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되기도 한다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이 있다. 이것도 맞는 특성이 되는 거죠. 앞부분에 출제 키워드 1, 2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1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이해하고 사례를 보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적용되는 거 원리만 점검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2강에서 다시 시작할게요.